반갑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오전에도 있었던 학생들이라 새로울 건 없긴 한데 또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긴 하네요. 자, 오늘서부터 이제 크리티컬 솔루션이 시작이 됩니다. 크리티컬 솔루션은 물리 무기 분석을 내용 요약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요거 진행은 첫 주는 한 주는 물리화학하고 그 다음 주에는 무기화학하고 그 다음 주에는 분석화학하고 다시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진도를 나가게 될 거고, 전체적으로 물리화학이 9주, 물리화학의 양이 더 많아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6점이고 그 다음에 무기 분석이 12점, 12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리화학이 9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기하고 분석화학이 각각 7주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3주죠. 23주 지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주는 간단한 모의고사 같은 걸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한 주 해가지고 총 24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내용 정리 부분이 워낙 양이 많아요. 짧은 시간에 내용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올 때쯤이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용 한 번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은 요약하고 난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짚어주면서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챕터 같은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에 복잡해가지고 어려워서 혹은 아니면 중요도가 그것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두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합쳐서 한 챕터로 만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 결정성 고치하고 산염계를 합쳐서 그냥 한 챕터로 만들었다든지, 그럼 내용 정리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주에 한 강을 못 나가고 2주에 걸쳐서 한 강을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 텐데, 분석화학 중에 나중에 보면 기기 분석 파트의 일부, 그 다음에 무기화학 중에 일부가 그런 식으로 좀 방대한 양을 하나의 챕터로 합쳐놨기 때문에 내용 정리할 때 시간이 너무 들어가서 문제를 다 채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년에서 2주에 걸쳐서 한 강을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매주 한 강의씩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물리화학의 첫 강의죠. 그래서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기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기체에서는 보일의 법칙, 갸르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있죠. 전부 뭡니까?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부피와 절대 온도는 비례한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것을 이상기체의 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상기체의 3법칙을 하나로 합쳐주면 어떻게 되죠? 압력에 반비례하고 몰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비례 상수 하나만 놓으면 이퀄 관계가 되죠. 그때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상기체 상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PV는 이코르 nRT라고 얘기하는 식이 나오고, 이거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상기체가 항상 만족시키는 방정식이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 같은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항상 만족시키는 법칙 중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요. 실제 기체인 경우엔 근사적으로 만족시키지만 이상기체인 경우엔 항상 만족시키는 법칙, 그것을 돌턴의 분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피가 V인 용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체 A를 NA만큼 집어넣었어요. 그때 이 용기 속에서 A가 나타나는 압력이 있죠. 그것을 A의 부분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PA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V분의 NART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싹 비우고 난 다음에 기체 B를 NB몰만큼 놨었어요. 그럼 걔가 나타내는 압력은 NBRT를 V로 나눠준 압력이 나오겠죠. 이거를 B의 부분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NA와 NB를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을 P 토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P 토탈 같은 경우는 V분의 NA 플러스 NB RT로 주어지죠. 그리고 나누어주면 V분의 NA RT, 그 다음에 플러스 V분의 NB RT가 되겠죠. 이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용기에 A는 NA몰 다른 거 없이
A를 NA몰만 집어넣었을 때의 압력,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이 B를 NB몰 집어넣었을 때의 압력, 이것들을 각각 PA와 PB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토탈은 뭐가 된다?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에 합이 되더라. 이걸 흔히 얘기할 때 돌턴의 분압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썼죠. 한마디로 그 얘기는 이상기체일 때만 100% 만족시키는 법칙이고, 실제 기체인 경우엔 근사적으로만 만족시키는 법칙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PA를 P토탈로 나눠줘요. 전체 어떤 특정 성분의 부분 압력을 갖다가 전체의 압력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NA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NART 오버 V 이렇게 되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A 플러스 NB RT에다가 V가 되죠. 그러면 VV 지워지고 RT 지워지면서 NA 플러스 NB분의 NA 나오죠. 이건 뭡니까? A의 몰 분율이죠. 그래서 혼합기체 속에서 A가 차지하는 몰 분율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따라서 성분 기체의 압력은 P 토탈에다가 특정 기체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몰 분율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성분 기체의 분압이 나오더라.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돌턴의 분압 법칙이죠. 이 기체에 관련된 얘기 하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크리티컬 솔루션의 요약 파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걸러야 될 건 거의 없어요. 걸러야 될 건 제가 이미 걸러서 제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사이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압축인자예요. 압축인자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엇과 무엇의 비율로 나오죠?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 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압축인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압축인자가 1보다 커. 무슨 얘기예요?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해당 조건에서 예상되는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압축인자가 1보다 작아요. 실제 기체의 그 몰 부피가 해당 조건, 해당 온도 압력하에서 예상되는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압축인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정의에 의하면 PV 오버 NR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RT분의 PVM이다. 요 N분의 V가 VM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이게, 단 여기서의 이 VM은 뭐가 되는 거죠? 이 VM은 이상 기체의 몰 부피가 아니라 실제 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압축인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VM 리얼이 되죠. 실제 기체의 몰 부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아래쪽으로 나눠주면 P분의 RT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PV는 이코르 nRT고, 따라서 이상기체의 몰 부피인 N분의 V는 어떻게 된다? P분의 RT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성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비율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실제 기체의 이제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PVM은 이코르 RT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조건을 항상 만족시키는 건 당연히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상기체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뭔가의 식으로 전개를 갖다가 해나갑니다. 무엇의 식으로 전개를 하느냐? 압력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한다든지, 압력과 몰 부피는 어떤 관계를 갖죠? 반비례 관계를 갖죠. 그래서 몰 부피의 역수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다 없으면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어긋나는 정도를,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VM은 이상기체의 몰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게 없으면 완벽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실제 기체의 상태가 이상기체로부터 어긋나는 정도를 뒤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함으로써 보정을 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비리얼 상태 방정식에는 계수들이 존재하죠.
B, C 같은 계수들이 존재해요. B, C, D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이거 첫째 비리얼 계수, 둘째 비리얼 계수, 셋째 비리얼 계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비리얼 계수들의 특징은 뭐냐? 기체의 종류에 의존해요. 그래서 질소냐, 수소냐, 산소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온도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집니다. 현재 온도가 300K냐, 350K냐, 400K냐에 따라서 같은 질소에서도 B값이나 C값이나 D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리얼 계수는 기체의 종류와 온도에 모두 의존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실험값이에요. 즉 실제 값을 가장 잘 들어맞도록 임의로 설정한 실험값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될까? 상태 방정식을 굉장히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굉장히 잘 만족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왜 만족식을 시키는지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불가능해요.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더니 잘 맞더라. 그걸로 땡이지. 왜 이 숫자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갖는 실제 기체의 유사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낸 게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이게 약간의 유도를 갖추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상호작용력이 있는데 인력은 압력에만 그리고 반발력은 상대적으로 몰 부피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떠한 유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게 여기에 나와 있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식하고 이식은 똑같아요. 자,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RT가 되고 여기를 n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n분의 V가 몰 부피가 되죠.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요 n은 없어지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n을 아래쪽으로 돌려주면 몰 부피, n분의 V 해서 몰 부피가 되죠.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은 완벽하게 동일한 식입니다.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A나 B 같은 값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판데어발스 매개 변수, 판데어발스 파라미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데어발스 파라미터 혹은 아니면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주로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당연히 이건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아까 뭐하고 좀 다르냐면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의 종류에도 의존하지만 온도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판데어발스 매개 변수는 그렇진 않아요. 판데어발스 매개 변수는 온도에 대한 의존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다. 그럼 AB 값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건 300K, 400K, 500K, 1000K 어떤 K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온도와 기체의 종류에 의존하는 값하고 기체의 종류에만 의존하는 값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보일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압축 인자가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압축 인자 값이에요. 그 압축 인자 값이 1인 경우가 있죠. 누구죠? 즉 이거죠. 압축 인자는 PVM을 이코로 RT로 만들어준 거다. 이게 1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상기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압축 인자값이 항상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기체는 PV는 이코로 nRT를 항상 만족시키죠. 따라서 nRT분의 PV는 항상 1이에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실제 기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n분의 V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몰 부피, V분의 n이 되죠. 그래서 RT분의 PVM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온도, 압력에 상관없이 항상 1인 녀석이 이상기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압 부분, 여기가 이제 압력이 낮은 부분이죠. 저압 부분에서는 압축 인자값이 1보다 작고 고압 부분에서는 압축 인자가 1보다 커집니다. 압축 인자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뭐죠?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고압으로 가면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가 보다 크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형태예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압력이 낮을 때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면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냐면 인력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왜? 인력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고 반발력은 거리의 9승에 반비례하거나 12승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인력은 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력은 반발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리에 둔감해요. 거리가 멀어지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반발력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인력은 완만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리가 멀 때는 반발력과 인력 중에서 인력이 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의 영향을 받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큰 역할을 해요. 근데 반발력은 부피를 팽창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반발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크게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이런 거 그림 그리라는 거 나왔었어요. 물론 조금 올드한 타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갖다 지금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라고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걸 응용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온도를 올려주게 하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상기체에 좀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요런 식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여기서 압축 인자 값이 더 작아져요. 그래서 1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압축 인자 값이 증가를 해서 더 1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죠. 특정한 압력에서 압축 인자 값이 1에 해당되는 값을 보여요. 우연히도 이 압력에서는 이상기체와 유사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압력이 어떻게 돼? 더 낮은 압력 쪽으로 시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요 크로스되는 포인트는 좀 더 영기압 쪽에 가깝게 이동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온도가 보일 온도라고 얘기하는 특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얘가 계속 내려가고 얘가 계속 올라가고 얘는 계속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점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겁니다. 완전히 거의 1에 붙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일 온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일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압축인자가 전 압력 영역에서 거의 1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얘기하고 이때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보통 이 보일 온도가 3,4,000 K 정도 됩니다. 보통 한 2,000 K, 3,000 K, 4,000 K 돼요. 그래서 상온에서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상온보다 보일 온도가 높고 따라서 온도를 높여주면 보일 온도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현재의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일 온도가 2000K인데 현재 온도가 3000K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상기체에 아직도 이상기체에 가까운 상태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떠버립니다. 즉, 전 영역에서 Z는 항상 1보다 커요. 그러면서 그 벗어나는 정도가 어떻게 된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보일 온도일 때는 쫙 붙어 있었죠. 근데 보일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갔더니 이게 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 그럼 더 떠요. 더 올라가. 그럼 더 떠요. 이런 식으로. 항상 Z는 1보다 크면서 그 정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1보다 멀어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그럼 고등학생이나 갖고 올 수 있는 5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보일 온도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지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거 이제 보일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첫째 비리얼 계수 여기서 나오는 B와 B-가 뭐냐면은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었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첫째 비리얼 계수. 이 첫째 비리얼 계수는 아까 온도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특정한 온도에서는 이 첫째 비리얼 계수가 0이 돼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실제 기체와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되는데 이런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 온도는 첫째 비리얼 계수 값이 0이 되는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와 액체의 밀도가 동일해져서
기체와 액체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갖다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계점은 어디에서, 실제 기체에서 임계점은 어떻게 되느냐? PV 그래프를 그렸을 때 PV 그래프에서 이런 식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PV 곡선에서 압력 부피 곡선을 그렸을 때 이런 식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지점,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계점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상도표상에서의 임계 온도, 임계 압력에 해당되는 지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자,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한 번 미분했을 때도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은 특징이 뭐죠? 얘를 두 번 미분했을 때도 0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온도와 압력을 결정을 하면 그것이 임계점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만약에 판데어발스 기체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P는 Vm-B분의 RT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P를 Vm에 대해서, 몰 부피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 Vm-B의 제곱분의 RT,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Vm분의 A의 Vm의 3승분의 A,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2A에다가 Vm분의 1의 3승, 그리고 요게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Vm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해도 그 값이 0이어야 되겠죠. 이거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게 Vm-B의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2RT,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6A 해놓고 난 다음에 Vm분의 1의 4승, 요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식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느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압력, 부피, 온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계압력, 임계몰부피,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식이 3개니까 3개를 연립하면 3개의 변수가 결정이 되겠죠. 이때 결정되는 3개의 식이 압력, 부피, 온도입니다. 어디서? 이 지점에서의 압력, 온도, 부피가 결정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몰부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저걸 연립해서 구한 그 판데어발스 판데어발스 기체에 대해서 저식을 연립해서 구한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몰부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식을 연립하면은 이게 구해져요.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식이 얻어지는데, 요것들이 각각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온도,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압력,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대 부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재밌는 것이 임계 압축 인자를 구했어. 그럼 PC, VC, 그 다음에 RTC를 갖다가 해주게 되면 임계 압축 인자가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임계점에서의 압축 인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들을 갖다가 다 대입을 했더니 그 값이 8분의 3이 나오더라.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뭐가 안 보이죠? A나 B가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모든 판데어발스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계점에서 압축 인자값이 뭐다? 8분의 3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A하고 B는 뭐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했죠? 기체의 종류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임계 온도나 임계 압력이나 임계 부피는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값이 달라져요. A, B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임계 압축 인자에는 A와 B가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판데어발스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계점에서의 압축 인자는 8분의 3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응상태 원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세요. 이 대응상태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판데어발스 방정식에다가 환산 온도, 압력, 부피를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현재의 압력을 임계 압력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어떠한 숫자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reduced pressure, 그 다음에 환산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산 압력이 만약에 2라는 숫자가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압력은 임계 압력의 2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환산 압력이 0.5가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현재의 압력은 임계 압력의 50%에 해당되는 압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압력을 임계 압력에 대한 배수 형태로 전환을 해서 표현한 게 뭐다? 환산 압력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어떠한 몰 부피가 있는데 그거를 임계 부피로 나눠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환산 부피라고 얘기를 하고, 어떠한 온도가 있는데 그것을 임계 온도로 나눠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환산 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P라고 얘기하는 압력은 임계 온도 압력에다가 환산 압력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 부피는 그 환산 부피에다가 그 임계 부피를 갖다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온도 T는 환산 온도에다가 임계 온도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어디다 대입을 하느냐? P는 이코로 Vm 마이너스 B분의 RT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이라는 데 있죠. 이 Vm에다가 뭘 대입을 하느냐? 요거를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온도에다가 뭘 대입을 하느냐? TC 곱하기 TR을 곱해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압력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PC 곱하기 PR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어레인지를 하면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되느냐? 정리하면은 요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놓고 봤더니 어때요? 여기에도 A와 B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환산 온도, 환산 압력, 환산 몰 부피를 사용한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유니버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는 상태 방정식에는 A와 B 같은 숫자가 있고 A와 B 같은 판데어발스 매개 변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기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상태 방정식, A와 B 값이 다른 상태 방정식을 써줘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임계 온도, 환산 온도, 환산 압력, 환산 몰 부피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A, B가 없어지면서 내가 사용하는 상태 방정식은 모든 종류의 기체에 A, B 값에 상관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태 방정식이 된다. 유니버셜한 상태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대응 상태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 주제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나왔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 이런 걸 언급을 할 때 저게 목미? 이 정도만 아닌 상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판데어발스 방정식을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판데어발스 방정식에다가 현재의 몰 부피, 온도, 압력 대신에 환산 온도, 환산 압력, 환산 몰 부피를 대입을 하게 되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유니버셜하게 모든 기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상태 방정식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체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기체에 관련된 얘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에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연력학에서 첫 번째는 뭐죠?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과 열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 뭐예요? 내부 에너지는 개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무슨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죠. 개의 예를 들어서 입자가 1몰개가 있어. 그럼 1몰개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하게 되면 개 전체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합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부 에너지가 변했어.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로 빠지거나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갈 때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경로는 뭐냐면 1이라고 얘기하는 경로예요.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방향성을 갖고 규칙적으로 전달이 되면은, 우리 질서 있게 방향성을 갖고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그걸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방향성이 없이 무질서하게 모든 방향에 대해서 균등하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그것을 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리를 한다면 방향성을 갖고 전달된 에너지의 변화량과
방향성이 없이 전달된 에너지의 변화량을 합쳐주게 되면 전체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경로는 둘밖에 없겠지. 방향성이 있든지 없든지 두 가지 경로밖에 없죠. 그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방향성이 있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의 양과 방향성이 없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의 양을 더해주면 그게 에너지의 전체 변화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이 DW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팽창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팽창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 자체는 다시 팽창일과 비팽창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되 부피의 변화가 없이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dV가 제로인 GV가 제로인 E를 갖다가, 즉 부피의 변화가 없이 전달된 E를 갖다가 우리가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팽창이 무슨 의미예요? 부피가 변했다라는 얘기죠. 부피의 변화량이 존재하는 E를 갖다가 우리가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팽창일은 어떤 거냐? 우리가 아까 E를 뭐라고 얘기했죠? 에너지가 전달이 되되 방향성이 있이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이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가 방향성을 갖고 전달이 됐어. 그런데 부피는 변하지 않았어. 그런 형태의 일을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얻어지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수조가 있는데 수조에다가 유리관을 집어넣어요. 유리 막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유리 막대를 휘 점습니다. 그럼 내가 방향성을 주고 운동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방향성이 없이 운동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준 거예요? 회전 방향을 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물 분자들이 내가 막대를 저음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나는 분명히 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에게 방향성을 주면서 에너지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용액의 부피가 변했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개 내에서 특정한 방향을 갖고 회전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비팽창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팽창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 가장 익숙한 그거죠. 예를 들어서 피스톤 내에다가 실린더 내에다가 피스톤을 집어넣고 여기 2기압 집어넣고 외부는 1기압인데 내가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확 쳐. 그럼 압력 차이 때문에 갑자기 얘가 팽창을 쫙 하죠. 그래서 얻어지는 일. 이 과정에서는 개의 부피가 변해요. 개의 부피 변화를 수반하는 일, 이러한 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부피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일, 보통 이런 식으로 순환 일을 갖다 순환 통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개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 주면은 이걸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팽창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의 부피 자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팽창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마이너스 PEX DV를 한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공식이라서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자, 이걸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팽창에도 사용이 되고 수축에도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팽창을 할 때는 밀고 나가는 거고 수축을 할 때는 압축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팽창을 할 때 PEX면은 압축을 할 때는 PE인가? 이거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팽창을 할 때든 수축을 할 때든 압력은 뭘 써야 된다? 외부의 압력을 갖다가 써줘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을 하세요. 이 공식은 팽창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수축할 때도 동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팽창할 때도 외부의 압력을 쓰는 거고 수축을 할 때도 외부의 압력을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일을 정리를 했어요. 이 공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크리티컬 솔루션의 내용 정리를 하면서 뭘 별표를 친다는 게 되게 어색한 일이에요. 왜?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공식은 깡그리, 유도 과정은 필요 없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존재하느냐면 등압 비가역 팽창 1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재해요. 자,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을 하면, 더해주면은 그게 전체 1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1은 팽창일 같은 경우에 W가 팽창일이라면, 즉 비팽창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팽창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일은 팽창 1이 되겠죠. 그 팽창 1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PEX dV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압 비가역 팽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보통 등 부피, 등 온, 등압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개의 온도가 일정하다,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 개의 부피가 일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의 등압은 뭐를 얘기하느냐? PEX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합니다. 요것만. 그래서 헷갈려요. 다른 녀석은 등압이다. 개의 압력이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근데 등압 비가역 팽창에서의 이 등압은 개의 압력은 변하지. 팽창을 하면 개의 압력이 떨어지지. 개의 압력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변한 거야? 그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안 변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PEX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PEX가 상수란 얘기야. 그럼 이게 바깥으로 빠지겠죠? 인테그랄 dV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V1에서부터 V2까지. 자, 인테그랄 dV를 하게 되면 부피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을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건 뭐예요? 델타 V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V는 V2 마이너스 V1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EX V2 마이너스 V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델타 V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소 변화량을 적분하면 거시적인 변화량이 되는 거죠. dV를 적분하면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얻어진다. 뭐 암기하셔야 되고,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거 어떻게 유도합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아요. 인테그랄 dW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등온 가역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여기서 가역 과정이란 말이 들어가요. 가역 과정이란 얘기는 개와 주위가 평형을 이루면서 서서히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역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의미가 뭐가 되느냐? 외부의 압력과 개의 압력이 서로 이퀄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개의 압력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건 P개라고 쓰는 게 맞지만 P개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P로 써버리는 게 많죠. 맞죠? 그래서 이거 그냥 P로 쓸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녀석이 dW가 마이너스 P dV가 돼요. 얘하고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뭐가 달라요? 이 녀석은 외부의 압력인 반면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그 외부의 압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개의 압력, 즉 내부의 압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안에 들어있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상기체는 P가 어떻게 되죠? V분의 nRT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뭐를 다루고 있죠? 등온 가역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등온이란 얘기는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상수다란 얘기예요. T가 상수다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RT 전체가 상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nRT 해놓고 난 다음에 인테그랄 V분의 1에 dV, V1서부터 V2까지. V분의 1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적분 배우면 V분의 1을 적분하면 ln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nRT 해놓고 난 다음에 lnV, V1에서부터 V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nRT에다가 ln 해놓고 난 다음에 V2 마이너스 ln V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nRT에다가 ln V2 오버 V1 이런 식으로 끝나죠. 당연히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처음이라서 내가 한번 유도를 한 것뿐이고 앞으로는 이런 식의 유도는 잘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유도보다 더 중요한 건 저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저런 거 유도하라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저 공식을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관련된 응용 문제가 나오지 저 공식을 유도하여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도하라는 것은 그냥 한번 저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다라는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뿐이고 실제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언제 저거 유도하고 있습니까? 시간 없게. 그래서 저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당연히 암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열 용량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는 일정 부피 몰 열 용량.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열 용량. 이거는 일정 압력 몰 열 용량입니다. 일정 압력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물체 혹은 어떤 개를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그걸 갖다가 몰 열용량이라고 얘기하죠. 일정 압력 조건에서 그러한 값을 측정하면 일정 압력 몰 열용량, 일정 부피 조건에서 그러한 값을 측정하면 일정 부피 몰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숫자가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du는 dq 플러스 dw고
만약에 비팽창률이 없다면 비팽창률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PEX DV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정 부피 조건을 집어넣게 되면, 즉 DV는 이코로 제로라는 조건을 집어넣게 되면 DQ는 뭐가 되죠? 일정 부피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이고 이 부분은 0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다? DQV와 같다. 일정 부피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은 곧 무엇과 같다? 그로 인한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동일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NCVM DT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VM은 뭐예요? 일정 부피 조건에서 어떤 개를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죠. 1몰을. 어떤 개에서 입자가 1몰이 있을 때 1도씨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근데 여기다 N몰을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냥 CV. 한마디로 말해서 N몰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개에서 1도씨를 높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열량이에요. 거기다가 온도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급해줘야 되는 열량이 되죠. 이와 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여기에 등원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DT가 0이 되면서 이게 제로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 변화가 없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탈피. 엔탈피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엔탈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U 플러스 PV로 주어져요. 이게 엔탈피의 정의죠.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하면 DU 플러스 PDV에다가 플러스 VDP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DU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DQ 그 다음에 플러스 DW죠. 근데 이거를 비팽창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DW를 바로 마이너스 PEX DV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PDV 그 다음에 플러스 VDP.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가역 조건을 집어넣어요. 가역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PEX가 곧 P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PDV죠. 마이너스 PDV 플러스 PDV 캔슬아웃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DQ 플러스 VDP가 됩니다. 가역 조건이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내가 등압 조건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Q는 QP, 즉 일정 압력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이 되는 거고 DP는 뭐가 되죠? 제로. 그러면 이게 뭐죠? DQP.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엔탈피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다? 일정 압력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연력학 문제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많이 깔려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DQV, 일정 부피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은 항상 무엇과 같다?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 다음에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출입하는 열량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의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DQP도 역시 NCPM DT. 여기서 CPM은 뭐예요? 일정 압력, 몰 연료량. 일정 압력 조건에서 어떤 개에 있는 물질 1몰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이것을 일정 압력, 몰 연료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DT가 제로가 되면서 제로가 돼버리죠. 한마디로 등원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내부 에너지, 엔탈피 모두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화학 변화는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무리 등원 조건이라도 화학 변화가 들어가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 결합이 끊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게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등원 조건이라도 엔탈피 내부 에너지 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팽창 수축만 시키는 경우라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가 모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DU는 이코로 DQV고 이 녀석은 NCVM DT라고 얘기하는 것과 DH는 이코로 DQP고 이 녀석은 NCPM DT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력학은 대부분 응용 문제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 응용 문제를 우리가 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힌트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CVM과 CPM이 숫자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가 나오죠. 이거 대부분 이게 전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상기체예요.
실제 기체의 CPM과 CVM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측정을 해서 얻어요. 근데 이상기체의 CPM과 CVM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상기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얻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유도된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도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중요한 건 최종적인 결과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는 CVM이 2분의 3R, 선형 다원자 이상기체, 다원자인데 선형이야. 질소나 혹은 아니면 이산화탄소나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죠. 직선형 분자 같은 경우는 이게 2분의 5R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비선형 다원자 분자 뭐예요? 원자 여러 개로 분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직선이 아니라 입체형 분자라는 얘기야. 가장 간단하면 암모니아 기체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3R이다라는 얘기예요. 요 셋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요 셋만 외우면 나머지는 CP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왜 CP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DH는 NCPM DT라고 얘기를 했었고 DU는 NCVM D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DH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H는 정의가 뭐예요? U 플러스 PV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DU 플러스 DPV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PV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nRT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DU 플러스 nR에다가 D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DU에다가 아까 집어넣었던 그거 NCVM DT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NR DT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N 해놓고 난 다음에 CVM에다가 플러스 R에다가 DT가 곧 뭐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DH, 즉 바꿔서 얘기하면 NCPM DT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예요. 따라서 CPM과 CVM은 정확히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모든 이상기체에서 정확히 R만큼만 차이가 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다 R 더하면 이거 되잖아. 여기다 R 더하면 이거 되잖아. 여기다 R 더하면 이거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세요. 시험 문제는 단원자 이상기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러 선형 다원자 분자나 비선형 다원자 분자를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출제자는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단원자 이상기체, 헬륨 뭐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수소기체를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는 순간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겁니다. 수소기체는 선형 다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열이 나옵니다. 단열은 시험 문제에 일단 나오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일반적인 팽창 수축보다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되는데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은 DU는 어떻게 되죠? DQ 플러스 DW죠. 그런데 단열, 출입하는 열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DQ가 제로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죠? DW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단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출입하는 일의 양이 어떠하다? 서로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단열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일은 무엇과 같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NCVM DT로 연결이 돼요. 따라서 일의 양과 무엇이 연결이 된다? 단열 과정에서의 온도의 변화량과 연결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예요. 단열 과정에서 온도의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알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단열 과정에서 한 일의 양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열의 변화량과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단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일과 무엇이 온도 변화가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죠. 단열 수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이 팽창 수축 과정에서의 온도의 변화량이 단열 과정에서의 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출제자가 문제에 숨겨놓은 힌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열 가역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단열 가역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도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만 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유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결과만 줄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단열 가역 과정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단열 과정이 아니라 단열 가역 과정만 그렇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열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거 성립 안 합니다. 단열 가역 과정에서만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해요. 여기서 그럼 감마는 뭐냐? 감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CPM을 CVM으로 나눠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PM이 2분의 5R이고 그 다음에 CVM이 2분의 3R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감마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3분의 5가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감마 마이너스 1승은 뭐가 돼요? 3분의 5 마이너스 1,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TV의 3분의 2승은 일정하다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T1, V, T1, V1의 3분의 2승은 이코로 T2, V2의 3분의 2승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 단원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P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감마가 얼마죠? 3분의 5승이죠. 따라서 PV의 곱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등원 조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PV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등원 조건이라서 그런 거예요. 단열 가역 조건 같은 경우는 PV의 곱이 일정한 게 아니라 PV의 감마승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감마는 뭐죠? 3분의 5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감마는 CP를 CVM으로 나눠준 걸로써 이건 1보다 커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등원 과정에서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갖는 반면에 단열 가역 과정에서는 압력이 부피의 3분의 5승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요. 따라서 부피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등원 조건에서 P와 부피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단열 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얘는 P가 V의 1승에 반비례하죠. 얘는 P가 V의 감마승에 반비례해요. 감마는 1보다 큰 값이고 3분의 5 이렇게 되죠. 단원자 이상기체에서 훨씬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이 공식을 밥 먹듯이 써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식들이 좀 나오는데 이 공식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사실 이건 별 한 개보다도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별 한 개보다도 좀 더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 가지고 응용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만 됩니다. 수학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죠? F라고 얘기하는 함수. 그 F는 임의의 연력학적 함수예요. 임의의 상태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경로 함수는 안 됩니다. 임의의 상태 함수가 있는데 그 상태 함수가 X와 Y라고 얘기하는 두 개의 독립 변수에 의존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Y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부 에너지가 온도와 압력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U는 U 해놓고 난 다음에 TP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에 의존하는 함수 형태다.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DF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요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 연력학적인 함수, 예를 들어서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의 미소 변화량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미소 변화량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파셜 F 오버 파셜 X의 Y. 이건 뭐죠? Y가 일정한 상태에서 X가 변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X의 변화 U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느냐? 그 변화 U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X를 곱해주세요. X의 변화량이죠. 변화 U에다가 변화 U 양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죠? X가 DX만큼 변함으로써 발생한 F의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셜 F 오버 파셜 Y의 X.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y를 변화시켰을 때 그로 인해서 f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 비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y가 1만큼 변하면 그릇 때문에 f는 2만큼 변한다. 그 비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dy를 곱했어요. 이건 뭐죠? y의 변화량이에요. y의 변화량에다가 y가 변함으로써 얼마나 f가 변하느냐 그 비율을 곱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y가 dy만큼 변함으로써 발생한 f의 변화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가 변함으로써 발생한 f의 변화량, 요거는 y가 변함으로써 발생한 y의 변화량이에요. 둘을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x와 y가 동시에 변할 때 그로부터 발생한 f의 변화량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상태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식이에요. 상태함수의 변화량은. 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상태함수의 전미분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탈 디퍼런시에이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함수의 미소 변화량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상태함수를 묘사하는 데 필요한 독립변수의 미소 변화량에 대한 어떠한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x가 변함으로써 발생한 f의 변화량과 y가 변함으로써 발생한 f의 변화량이야. 그거 둘을 더하게 되면 x와 y가 동시에 변함으로써 발생한 변화량이 나온다. f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x에 대해서 한번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냐?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f를 먼저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즉 한마디로 미분을 할 때 함수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하나는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x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즉 미분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f는 뭐라고 얘기했죠? 상태함수. 상태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수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특성을 갖냐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변화량을 할 때, 변화량을 구하고자 할 때 y 먼저 미분하고 x를 나중에 미분하든지 x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y를 미분하든지 그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변화율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체인 룰은 한번 좀 봐두세요. 이거 앞으로 뭔가 유도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을 또 한번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형태만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여기는 뭐를 갖다가 그 고정을 시켰냐면 z를 고정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 거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고정시킨 변수를 달리했죠. z가 아니라 y를 일정하게 놨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시킨 요 밑에 아래 첨자로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고정시킨 변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y를 고정시켜 z를 고정시킨 거고 얘는 f를 똑같이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y를 고정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식은 x와 y를 반대로 수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됐죠. y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x가 빠졌죠. 그 다음에는 y를 위로 올리고 x를 아래로 내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했던 z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체인룰의 한 공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복잡해요.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서 요거는 조금 극복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Z를 Y로 바꿨어요. 일정하게 고정시켜주는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미분하는 동안에 상수 취급을 하는 변수를 달리한 거예요. 여기는 Z를 상수 취급하고 여기는 Y를 상수 취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을 놓을 때는 어떻게 되죠? X와 Y의 위치를 바꿔요. X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요. 그리고 나머지 Z 하나는 여기서 갖다 끌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완성시킨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율과 y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율은 서로 어떠하다? 판비례 관계를 갖겠죠. 분모 분자를 역으로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아래쪽 내용은 이건 뭐냐면은 내가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 x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그래서 아까 나눠줬었던 녀석을 분자에다 놓고 일정하게 유지했던 녀석을 분자에다 놓습니다. 분모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일정하게 유지했었던 것을 분모에다 놔요. 그래서 y.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일정하게 고정시켜야 되는 녀석 있죠. 그 녀석을, 이거 뭐야? z여야 되겠구나. z. 미안합니다. z.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변수가 있죠. 그거를 여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y.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얘를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요? 아래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x, y, z 중에서 빠진 거 하나. x죠. 이렇게 나열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체인 룰이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사실은 요 형태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값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본 수업할 때는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다 수업에서 유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도 과정보다 최종적인 결과를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도 하죠. 파샬 y 오버 파샬 x의 z는 반대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하고 난 다음에 파샬 x 오버 파샬 z의 y, 그 다음에 파샬 z 오버 파샬 y의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얘가 위로 올라가면 분모 분자가 뒤집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샬 z 오버 파샬 x의 y, 그 다음에 얘도 분모 분자 뒤집으면 파샬 y 파샬 오버 파샬 z, 그리고 x,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단 이거는 어디에 사용이 된다? 이거는 이 완전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태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태함수의 미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함수의 미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된다. 경로함수에는 성립이 안 돼요. 경로함수 1열이죠. 이런 거에는 이거 안 들어간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일성분계예요. 일성분계의 독립 변수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3개입니다. 3개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이성분계의 상태를 특징짓는 변수에는 크게 우리가 N, P, V, T 4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N, P, V, T는 모두 독립 변수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들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P는 이코르 V분의 N, RT가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죠? N과 T와 V가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P가 결정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예요. 한마디로 변수는 4개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독립 변수의 숫자는 몇 개란 얘기지? 3개다라는 식의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개의 독립 변수는 어떠한 상태 함수든지 다 돼요. 엔트로피도 상태 변수가 될 수 있고, 왜? 엔트로피도 함수이자 동시에 변수인 겁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함수이자 동시에 독립 변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엔탈피가 함수이자 동시에 변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상태 함수 중에서 임의의 3개, 몰수 n을 포함한 임의의 3개를 선택하면 그것이 독립 변수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이제 내가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을 갖다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를 세 가지 독립 변수를 갖는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녀석을 NPT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녀석을 NVT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녀석을 그 다음에 PV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녀석을 엔탈피와 엔트로피와 깁스 자유에너지의 함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을 누구의 함수로 선택하는지는 이 함수의 독립 변수를 누구로 선택하는지는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크게 3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3개의 독립 변수를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V와 T의 그리고 N의 함수로 선택을 했어요. NVT의 함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PVT라고 얘기해서 노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고, NVT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공식을 유도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NVT의 함수로 표현을 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du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죠? 파셜 u 오버 파셜 v의 dv, 그 다음에 파셜 u 오버 파셜 t의 dt, 그 다음에 파셜 u 오버 파셜 n의 tn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이거 전미분이잖아. 전미분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가 v, t, n이 있으니까 v의 변화량, t의 변화량, n의 변화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n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만약에 단순히 기체를 팽창 수축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 기체의 몰수가 변하는 것은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피스톤을 압축하거나 피스톤을 팽창했어. 그 과정에서 기체의 몰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별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n이 일정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dn은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 파셜 u 오버 파셜 v의 그 다음에 t, dv 뭐 하나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온도는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셜 u 오버 파셜 t의 v의 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파이 t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내부 압력의 정의예요. 내부 압력은 여러분들 앞으로 임용 문제를 보다 보면은 뭐 판데어 발스 기체의 내부 압력 구하라는 문제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건 별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내부 압력의 정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판데어 발스 기체라고 얘기하는 B 이상 기체에서 내부 압력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 시험 문제 거의 한 3번 나왔을 걸.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 압력 정의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CV지. 일정 부피 몰 연용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정 부피 연용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파이 t의 dv에다가 플러스 cv, dt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한 이 공식은 이상기체, 실제기체를 막론하고 모든 기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그 일반적인 공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얘기했었던. 자, 여기서 만약에 이상기체를 전제를 해요. 이상기체를 전제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파이 t가 0이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이거 예전에 보면 시험 문제에 이상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쓰라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상기체는 압축인자 내부 압력이 뭐다? 제로다. 이상기체는 운동에너지만을 갖고 있는 기체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없죠. 상호작용력이 없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를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내부 에너지가 변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다. 운동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상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가까워지든 멀어지든지 내부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영향을 안 받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내부 에너지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상기체는 얘가 없어지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CV, DT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상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무엇에만 의존하게 된다? 온도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등원 조건이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실제 기체는 온도의 변화도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만 부피의 변화도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상기체는 파이 t가 0이기 때문에 온도만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제로다라는 얘기야. 실제 기체는 안 그렇죠.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이상기체인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갖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상기체는 파이 t가 내부 압력이 0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CV가 돼요. 그러면 이 CV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셜 U 오버 파셜 T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와 뭐하고 같다라는 얘기냐면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부 에너지의 그 온도 의존성을 보는데 등압 조건에서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이나
등 부피 조건에서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이 어떻다라는 얘기지?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되지? 다르지. 실제 기체는 파이T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른 값을 가져요. 근데 이상기체는 어떻다라는 얘기지? 파이T가 0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별을 왜 칠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 옛날 문제지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상기체가 실제 기체와 다른 점을 써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써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별을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엔탈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엔탈피는 어떻게 나오느냐? 역시 마찬가지야. 엔탈피를 어떤 연력학 함수를 어떤 연력학 변수의 함수라고 잡는지는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NPT의 함수로 잡은 거예요. 아까는 내부 에너지는 뭘로 잡았지? NVT. 여기서는 NPT로 잡은 거예요. 왜 NPT로 잡았냐? 공식을 유도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론을 빨리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임의로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DH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의 dP,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파샬 H 오버 파샬 T의 dP, 그 다음에 파샬 H 오버 파샬 N의 dN,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N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팽창 수축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몰수가 변하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거 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의 dP,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의 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CP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등원 줄 톰슨 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냥 기억을 하세요. 이건 정의예요.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변할 때 개의 엔탈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의하면 뮤트에다가 dp, 그 다음에 플러스 cp dt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인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뮤t가 제로가 돼요. 등원 줄 톰슨 계수값이 제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에 뭐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온도가 일정하대요. 온도가 일정하면 운동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위치 에너지는 이상기체는 아예 없어요.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고정이 되어 있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당연히 엔탈피는 안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엔탈피는 안 변하느냐면 H는 이퀄로 U 플러스 PV예요. 그런데 여기서 따라서 DH는 DU 플러스 DPV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DU가 뭐가 돼요? 제로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하죠. 온도가 일정하다.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하면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하겠죠. 따라서 DU는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변하느냐? DPV는 DNRT로 주어지고 NR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NRDT로 주어져요. 한마디로 PV의 변화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NRDT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등원 조건이란 얘기는 DT가 제로란 얘기죠. 따라서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이것도 안 변해요. 얘도 안 변하고 얘도 안 변해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제로. 그래서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등원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엔탈피가 안 변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율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일정하면 DH는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따라서 이거 전체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남느냐? CP, DT만 남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탈피의 변화율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하게 되더라. 이상기체인 경우에. 그래서 아까 실제 기체와 비교를 한다면 실제 기체의 엔탈피의 변화량은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이상기체에는 등원 줄 톰슨 계수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엔탈피의 변화량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게 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엔탈피의 변화량이 뭐가 된다? 빵이 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요거를 직접 응용하는 경우는 별로 나온 적은 없는데 이 둘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요건 좀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에 응용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등원 줄톰슨 계수와 줄톰슨 계수 사이의 상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등원 줄톰슨 계수는 뭐라고 얘기했죠? 파샬 H 오버 파샬 T, 파샬 P의 T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줄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건 등원 줄톰슨 계수, 요건 줄톰슨 계수인데 줄톰슨 계수는 이 두 개를 서로 바꿔놓은 거예요. 따라서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율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등 엔탈피 조건 하에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나와요.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죠. 여기다 체인 룰을 적용을 시킵시다. 그러면 파샬 P 오버 파샬 T의 H, 그 다음에 파샬 T 오버 파샬 H의 P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체인 룰이죠. 따라서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 즉 등원 줄톰슨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쪽으로 다 이항을 시키게 되면 파샬 P 오버 파샬 T의 H, 그 다음에 파샬 T 오버 파샬 H의 P 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이거 분모 분자 뒤집으면 파샬 T 오버 파샬 P의 H, 그 다음에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CP에 해당이 되죠. 이게 CP의 정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정 압력, 몰 연료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줄 톰슨 계수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뮤T는 마이너스 뮤 CP다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건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이건 별과 세모 사이의 어느 중간 영역입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아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기체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 하나가 뭐냐면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가 아니라 V예요. 그랬더니만 식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 식 요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뮤t가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까 뮤t는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뮤 CP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뮤도 역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등원 줄톰슨 계수도 0이고 당연히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줄톰슨 계수 값도 0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줄톰슨 계수 값이 있어요. 근데 그게 0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파샬 H 오버 파샬 T의 V하고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가 어떻다? 서로 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등압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과 등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이 어떻다라는 얘기지? 서로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이상기체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하고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가 어떻다라고 얘기했죠?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기체는 안 같아요. 이상기체는 이 둘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상기체의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이 나오는데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과 내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의 정의를 보시고 그 중에서 여기서 나중에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걸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할 테니까 상관은 없는데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두 단계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dq 주위 가역, 항상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을 할 때는 가역 경로에서의 출입하는 열량을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현재 경로가 비가역 경로라 하더라도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가상적인 가역 경로에서 출입하는 열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와 상관없이 가역 경로에서의 출입하는 열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거를 갖다가 개가 아니라 주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주위로 출입하는 열량과 주위의 온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개가 가역 변화를 할 때 주인은 무슨 변화를 할까? 가역 변화를 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가 비가역 변화를 할 때 주인도 비가역 변화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개가 비가역 변화를 할 때 주인은 여전히 가역 변화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우주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가 주이죠. 그러면 개가 비가역 변화를 한다고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 평형이 깨져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가 비가역 변화를 할 때 주인은 여전히 가역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이 가역이란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 주인은 항상 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개는 가역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비가역 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은 개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역적인 상황,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역이란 말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로 현재 무조건 들어오는 열은 주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역적인 조건 하에서 들어오는 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개가 비가역적인 변화를 해. 그렇지만 그때 주의로 들어오는 열은 주의의 입장에서는 가역적으로 들어오는 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개와 주의 사이에 어마무지한 등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로 들어오는 열량 전부 어디서 들어오죠? 개로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개로부터 주위로 들어오는 열량에다가 그것을 현재 주위의 온도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열 평형 상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열 평형 조건이 들어가면 열 평형은 뭐죠? 개와 주위의 온도가 같은 상태를 개와 주위 사이에 열의 출입이 자유로우면서 개와 주위의 온도가 동일한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주위의 온도를 우리가 뭘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개의 온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개의 온도와 주위의 온도가 다를 때는 이거 가지고 주위의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의 온도와 주위의 온도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봤었던 기출시험 문제 중에 보면은 주위의 온도가 개의 온도가 다른 상태에서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하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와 주위의 온도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개와 주위의 온도가 동일하다면 어차피 주위의 온도가 곧 개의 온도니까 이렇게 완전히 개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두시고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여긴 내가 왜 별을 계속 치는지 몰라. 여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열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 일부를 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걸 갖다가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기관이 있으면 얘가 고온 열원에서 열이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방출을 시키면서 나머지 그 차이를 일의 형태로 전환을 갖다가 시키는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kJ이 들어왔는데 50kJ는 그냥 날려. 그렇지만 나머지 50kJ는 일로 변환시켰어. 그럼 100kJ 중에서 50kJ를 일로 변환시켜준 거죠. 그러면 열 효율이 5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열 효율이에요. 내가 공급받는 열량 중에서 일로 몇 %나 전환을 했느냐. 그거를 갖다가 열 효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 효율이 공식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당연히 이거죠. 이건 뭐냐면은 요거 QH에다가 QH 플러스 QL이 되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 QH는 고온 열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열량이에요. 따라서 QH는 양수예요. 그 다음에 QL은 저온 열원 쪽으로 개의 입장에서 빠져나가는 열이에요. 이건 음수입니다. 따라서 QH 플러스 QL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R자 1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공급받는 열량 중에서 1로 전환한 비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온 열원에서 100kJ를 받았는데 저온 열원으로 50kJ이 빠져나가. 그럼 QH는 뭐가 돼? 플러스 100kJ예요. QL은 뭐가 돼요? 50kJ이 빠져나갔다며 마이너스 50kJ 되는 겁니다. 그럼 둘을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플러스 50J이 나오죠. 그게 뭐가 돼? 50kJ 나오죠. 그게 뭐예요? 1로 전환된 비율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 플러스 QH분의 Q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QH분의 QH 플러스 QL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QH분의 W 네트 R자 1에
비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열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QL은 음수입니다. 저원 여론으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따라서 QH분의 QL은 양수가 아니에요. 음수예요. 그래서 1 플러스 QH분의 QL을 하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kJ, 이게 50kJ야. 100kJ 받아서 50kJ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전체 일 중에 전체 내가 공급받은 그 열 중에 50%는 그냥 폐열 형태로 흘려내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나머지 50%는 남았지. 그게 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열 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나머지 한 가지 공식은 내가 유도를 참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유도하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요약하다가 내용 정리하다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유도 안 할 거고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는 고온 여론의 온도를 얘기하고 이건 저온 여론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 여론과 저온 여론의 온도에 의해서 열 효율이 결정이 되고 또 고온 여론으로부터 받은 열량 중에서 저온 여론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몇 %나 일로 전환이 되느냐 그런 방식으로 열 효율이 계산되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은 그냥 말을 기억하세요.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은 이거 가지고 직접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게 거의 모든 연력학에 그냥 관통하고 있는 기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주제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역적인 변화에서는 어떤 것이 가역적인 변화인지, 어떤 것이 자발적인 변화인지를, 혹은 어떤 변이 비가역적인 변화인지를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다? 우주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엔트로피가 0보다 크면 비가역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우주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0이면 가역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데, 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본질이 뭐죠? 변화가 무한히 느리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변화가 무한히 일어난다는 얘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가역적인 상태일 때 우주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없다. 반면에 여기서 뭔가 자발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럼 그 변화의 결과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요거를 클라우지우스 이퀘이션,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ds 우주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경로가 가역 아니면 비가역이죠. 제3의 경로는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어떠한 변화가 가능한 변화인지 불가능한 변화인지를 인간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내가 변화를 할 때 이 변화의 결과 우주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을 해봐. 그랬더니만 양수야. 이건 일어나겠네. 근데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만 음수야. 아이고, 현재 조건 하에서 이 변화는 죽어도 일어날 수 없구나. 즉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과학자 입장에서는 맨 땅에 헤딩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과학자 중에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를 하면은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과학자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조건에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많은 공식이 있는데, 등원 과정, 이상기체인 경우에 어떻게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 유도 과정은 사실 대단히 간단하지만 이것도 역시 유도 과정보다 최종적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결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이거 어떻게 유도하고 있겠어요? 이런 걸 유도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서 성적이 형편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온도 변화. 한마디로 뭐란 얘기지? 변온 과정이에요. 변온 등압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변할 때, 그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등부피 변온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온도만 변화시켰어. 그 때문에 발생하는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시험 문제예요.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압 조건일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CPM. 등부피 조건일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등부피 변온 조건일 때는 CVM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등압 변온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는 경우 이 녀석은 등, 부피, 변온. 즉, 이 녀석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는 경우고 이 녀석은 등온, 온도가 일정한 경우예요. 그때 개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공식으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발성에 대한 기준. 자,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정 부피 조건에서는 헤르몰츠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가지고 개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거고 일정 압력 조건에서는 깁스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개의 반응의 자발성을 표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깁스 자유에너지 우리가 연력화학하면서 많이 듣는 거죠. 그거 어디에 사용이 돼요? 정반응이 진행이 될지 역반응이 진행이 될지 반응의 자발적인 진행 방향이 어떨지 그거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하죠. 근데 그걸 왜 많이 사용하느냐? 얘는 등압 조건에서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 뭐야? 등압 조건이죠. 그래서 등압 조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깁스 자유에너지 가지고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등 부피 조건인 경우에 드물게 내가 반응을 시키는데 화학 반응 용기를 강청 용기에서 화학 반응을 시키고 있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등 부피 조건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헤르몰츠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여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고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죠. 그게 자발적인 거죠. 헤르몰츠 자유에너지와 깁스 자유에너지는 감소하는 게 자발적인 겁니다. 그리고 헤르몰츠 자유에너지가 0인 경우나 깁스 자유에너지가 0인 경우는 뭐죠? 이게 가역적인 상황, 즉 평형 상태를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등압 조건에서 깁스 자유에너지가 양수가 나와 예비 검사를 해봤더니 그 무슨 얘기야?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정반응은 비자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등 부피 조건에서 헤르몰츠 자유에너지를 미리 계산을 했더니만 이게 양수가 나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반응은 불가능하고 역반응은 아마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런 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G는 그 H-TS로 주어지고 헤르몰츠 자유에너지는 U-TS로 주어지죠. 이건 알죠? 설마 이건 모른다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헤르몰츠 자유에너지하고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얘는 뭐죠? 이 녀석은 헤르몰츠 자유에너지는 가역 과정에서의 일과 같아요. 가역 과정일 때 우리는 개가 주위에 대해서 최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녀석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최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깁스 자유에너지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가역 과정의 일이야. 근데 그 가역 과정의 일 중에서도 어떤 부분의 일이냐? 비팽창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최대 비팽창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르몰츠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은 팽창일과 비팽창일을 모두 합친 최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전체 일 중에서도 비팽창 1분의 최대값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비팽창 1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비팽창 1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순환 이렇게 뭔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막대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분자들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일이 대표적인 비팽창 1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대표적인 비팽창 1이 언제 얻어지느냐면 내가 건전지에다가 전선을 연결하면은 그와 같은 일이 얻어져요. 전선 내에는 수많은 전자들이 무작위한 열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녀석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난리가 아니었겠죠. 전선이 끊어져 있을 때. 그런데 내가 전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걸리면서 모든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입자들의 운동에 방향성이 부여가 됐죠. 모든 입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얘한테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갖는 상태로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개의 부피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전선이 막 팽창하나요? 그런 일 안 일어나죠. 그게 무슨 얘기냐? 부피 변화 없이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전지에다가 전선을 연결했을 때 건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전형적인 비팽창일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 비팽창일은 결과적으로 DW 비팽창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가 된다?
바로 전기적인 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비팽창 일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가끔 깁스 자유 에너지를 뭐에다 사용이 돼? 최대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고자 할 때, 한마디로 내가 갈바니 전지를 배터리를 구성을 했는데 그 배터리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전기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고자 할 때 뭘 계산하면 된다?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식들 나오는데 이 기본식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이거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나가긴 좀 뭐하니까 하나만, 제일 쉬운 거 하나, 두 개만 합시다. du는 dq 플러스 dw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죠. 요거 연력학 제1법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가역 과정을 갖다가 예를 들게 되면 이게 dq가 뭐가 되느냐면 dq 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dq 가역이 뭐가 되죠? TDS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TDS, 그 다음에 D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비팽창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DW가 팽창일이 되죠. 오로지 팽창일만 존재하는 상태다. 그리고 팽창일은 마이너스 PEX DV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가역 조건. 여기에 가역 조건이 들어가면 PEX하고 개의 압력이 서로 같아지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PDV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DS 마이너스 PDV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표현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은 가역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가역 과정에서만 쓸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결론은 비가역 과정에도 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기에 사용이 되는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엔트로피, 부피, 전부 뭐죠? 상태 함수예요. 상태 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경로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가역 경로를 가정하고 유도를 했지만 그 유도된 결과는 비가역 경로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함수는 공식 유도할 때 되게 편해요. 왜? 경로를 내가 임의로 설정하고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일반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상태 함수에 대해서는 경로 선택의 자율성을 갖는 게 공식 유도할 때 어마무지하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유도된 이 결과는 가역, 비가역에 상관없이 모든 경로에 다 쓸 수 있는 결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H는 DU 플러스 DPV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 녀석은 DU 플러스 PDV에다가 플러스 VD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DU는 이코로 TDS 마이너스 PDV. 앞서서 유도했었던 이 결과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TDS 마이너스 PDV, 그 다음에 PDV, 그 다음에 플러스 VDP가 되죠.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TDS 플러스 VDP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TDS 플러스 VDP라고 얘기하는 식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헤르몰츠 자유에너지나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도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헤르몰츠 자유에너지가 정의가 뭐죠? U-TS죠. 그래서 그 U-TS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DU 있죠. 여기다 뭘 집어넣으세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깁스 자유에너지는 정의가 뭐라고 얘기했죠? H-TS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DG를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엔탈피 있죠. 그 엔탈피에다 뭘 집어넣어요? 요거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식이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얘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 자체를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거 유도할 생각하지 말고 요건 그냥 기억을 하세요. 기본식 이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본식으로부터 파생되는 공식이 토탈 12개가 존재합니다. 그 12개의 공식, 여기서 4개, 여기서 8개에서 12개의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제가 수업할 때, 본 수업할 때 다 유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갖다가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한 그 결과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거를 암기를 하세요. TV is funky show. TV에서 나오는 거는
펑키한 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VPS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자, 여기에 봅시다. 이거 어떻게 나와요? TV는 펑키 쇼죠. 그 다음에 이 녀석 어떻게 돼요? 얘를 분모 분자를 동시에 다 뒤집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TV는 펑키 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TV는 펑키 쇼, TV는 펑키 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P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반대쪽의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엔트로피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는 그 반대쪽의 변수 P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갖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돼 있죠? TV는 펑키쇼를 가로 읽기를 읽었죠. TV는 펑키쇼, TV는 펑키쇼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가로 읽기로 읽었죠. 그런데 세로 읽기로 읽는 경우도 있겠죠. TV는 펑키쇼, 세로 읽기로 읽었죠. 이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세로 읽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뒤집으면,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TV는 펑키쇼,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이 네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실수 없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TV는 펑키쇼 할 때 V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변수는 뭐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뭐죠? 반대쪽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건 뭐죠? 이쪽 V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은 시험 문제 이 중에서 몇 가지 보통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사실은 요 두 가지 정도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거 다 기억을 하세요. 근데 저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런 겁니다. 자, TV는 펑키 쇼였었죠. 요렇게 기억을 하세요. TV는 펑키 쇼입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요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화살표를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아래쪽에서 위로, 아래쪽에서 위로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기억을 하는 거 짜증나죠? 한숨 한번 쉬어줍시다. 아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깁스 자유에너지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다? 압력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때 반대쪽에, 변의 반대쪽에 있는 녀석은 고정변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화살표가 어디로 가죠? V로. 그래서 이건 뭐다? V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깁스 자유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반대쪽에 있는 변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엔트로피로. 그런데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란 얘기죠. 마이너스 S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8개의 공식을 모두 암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아무거나 하나 잡아봅시다. 이거 뭐예요? 내부 에너지를 뭐에 대해서 미분했죠? 부피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뭐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엔트로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어디로 가요? 1로. 화살표가 반대로 갔죠? 마이너스 S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공식이 무려 8개나 있는데 이게 다 헷갈려요. 그냥 생으로 암기를 하려면은 나도 많이 해봤어.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 표로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응용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개의 식이 끝났죠. 그래서 토탈 16개의 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건 뭡니까? 등원 조건에서 지금 이 녀석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등원 조건입니다. 등원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등원 조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의 등원 조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PF와 PI의 비율이 압력이 등원 조건에서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VF, 여기가 VI가 돼요. 여기가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 여기가 파이널 스테이트, 여기는 이니셜 스테이트. 왜? 등원 조건일 때는 PF, VF는 이코로 PI, VI가 되죠. 등원 조건.
1,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2, V2는 이코로 P1, V1. 등원 조건에서 샤를의 법칙이 이거, 보일의 법칙이 이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식이 이런 식이 되겠죠. N, R, T에다가 LN 해놓고 난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 처음과 나중에 반대가 되겠죠. VF분의 VI가 됩니다. 그런데 분모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들어가 있는 건 뭔가 못 볼 걸 본 것 같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NRT에다가 LN, VI, VF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등원 조건일 때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NRT에다가 LN, P2 오버 P1. 자, 2는 파이널 스테이트, 1은 이니셜 스테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NRT에다가 LN, P2 오버 P1.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NRT에다가 LN, V2 오버 V1.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공식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가 델타 V는 이코로 NRT에 LN P2 오버 P1에서 우리가 P2를 P라고 해놓고 and P1을 1ATM이라고 해봅시다. 1A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체의 표준 압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P0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델타 G는 GP-G1ATM이 되겠죠. 즉 1기압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와 P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임의의 압력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의 차이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NRT에다가 LN 1기압분의 P로 주어진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기압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1기압을 우리가 표준 압력 P0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P기압에서 이상기체의 깁스 자유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1기압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NRT, LN, P0분의 P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 P0는 1기압입니다. 1기압. 따라서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은 어떠한 숫자의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단위만 없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2기압, 이게 1기압이야. 나눠주면 뭐 나오죠? 2라는 숫자만 남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단위를 제거해주는 그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서 GP는 G 도트 플러스 NRT에다가 NMP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에킨즈 책은 그냥 고지 그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에킨즈 이외의 물리화학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 기체에서는 압력이 들어가지만 실제 기체에서는 퓨가서티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 퓨가서티는 압력에다가 뭘 집어넣죠? 퓨가서티 계수를 곱해서 보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실제 기체의 압력을 상응하는 이상 기체의 압력으로 보정을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퓨가서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는 여기가 압력이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 기체는 여기가 퓨가서티가 들어가고 퓨가서티는 압력에다가 퓨가서티 계수를 곱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건 상전이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얘기해요. 즉 용융, 그 다음에 응고, 기화, 이와 같은 승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는데 저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죠. 자, 그런데 T가 예를 들어서 TP, 즉 끓는 점이라고 합시다. 끓는 점인 경우에 있어서 델타 G 기화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델타 H 기화에다가 마이너스 TB에다가 델타 S 기화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온도가 끓는 점이야. 그러면 끓는 점에서의 기화 엔트로피는, 기화 깁스 자유에너지는 뭐가 나와요? 끓는 점이 뭐예요? 액체와 기체가 열적으로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평형 상태의 깁스 자유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했지? 제로라고 얘기했죠. 즉 현재의 온도가 끓는 점 온도라면 그 끓는 점 온도에서의 기화 깁스 자유에너지는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0이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H 기화는 기화입니다. 글씨가 좀 그런데 기화고, 이걸 반대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TB에다가 델타 S 기화다라고 표현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화 엔트로피에다가 끓는 점 온도를 곱해주면 그게 곧 뭐가 된다? 기화 엔탈피가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 요걸 한번 더 리어레인지 하면 이렇게 되죠. 기화 엔트로피는 기화 엔탈피를 무엇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끓는 점 온도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한 거죠? 기체,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도 있죠.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멜팅 템퍼레이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델타 S 용융은, 즉 용융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델타 H 용융 엔탈피를 무엇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멜팅 템퍼레이처로 나누어 준 것과 같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별을 계속 치고 있는지 몰라.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다 나왔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연력학 제2법칙서부터 기체까지 해서 3챕터를 한 번에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이 끝났는데, 많은 양을 하는 만큼 유도 과정은 주로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는 기회를 가질 거고, 그리고 이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한 15분 정도 쉬어야 되겠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이 수업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입에서 속사포로 얘기를 해야 되고 문제 풀면서도 계속 떠들어야 되고 너무 힘든데 여간 죽겠어서 한 15분 쉴 겁니다. 그래서 한 15분 쉬었다가 이어서 보통 문제가 스텝 1, 스텝 2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조절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스텝 1이 조금 기본 문제에 가깝다라고 그러면 스텝 2가 조금 어려운데, 보통 학생들한테 스텝 1이 기본 문제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기본 문제냐고. 네, 맞아요. 보통 임용 기출문제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임용 시험이 지금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임용에 미리 대비한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5분 정도 쉬었다가 스텝 1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